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고려의 대관계, 그리고 문물귀족 간의 갈등과 대립, 무신정권 수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4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힘차게 달려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먼저 고려의 외교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 10세기 동북아시아의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아직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진족은 부족 단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국가라는 형태를 취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이제 거란이 엄청나게 힘이 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독일의 역사학자 비트브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힘이 세면 어디로 겨내려 가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중국 지역으로 겨내려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민족이었던 이 한족을 지배하는 게 이 북방민족들의 속성이에요. 자, 그럼 송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침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죠, 지금. 근데 혼자 막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려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물론 고려 입장은 지금 송나라의 우수한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의 기본 정책인 북진 정책입니다. 자, 위로 가고 싶어요. 결국 누구랑? 거란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태조왕건은 이야기했습니다. 훈요 10조에서 너네 거란과는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마. 거란 기사들 나쁜 애들이야. 그래서 결국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얘네들과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고려는 송과 우호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군사적인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와 문화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려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우리가 어디 편에 서느냐, 우리가 거란 편에 서느냐, 송나라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쟁과 평화가 결정이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가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중심이구나. 일종의 국뽕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동천하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열쇠는 누구? 우리 고려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도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 요 거란이라고 하는 요 싸가지 없는 나라가 결국 어떻게 돼요? 쳐내려옵니다. 쳐내려와요. 물론 요 송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송나라 쫙 내려갈 때 뒤에서 탁 노리고 있습니다. 고려가 여러분들 거란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 압박을 쫙 가해서 이쪽으로 북진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마 거란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란이 송나라를 침입하기 전에 고려와 외교적 관계를 설정하겠죠. 친하게 지낼 거냐 아니면 싸울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란은 우리랑 맞짱 뜨는 걸 선택했고 그래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게 1차 침입 993년의 일이에요. 이때 거란의 적장이 누구냐면 소손녀입니다. 자, 얘가 와서 딱 여기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때 맞짱 뜬 우리나라 요 사람이 누구냐면 서희입니다. 서희. 서희가 가서 외교적 담판을 해요. 너네 왜 왔니?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요. 소비가 야, 너네 왜 송나라하고만 친해? 우리하고 왜 안 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응?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서희가 이야기를 했느냐. 아, 그건 아니다. 우리가 사실은 니네 나라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쪽에 길목이 너무 좁아서 이 개경에서 이제 살진으로 쭉 갈 때 가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압록강 건너가려고 할 때 아,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는지 몇 번에 걸쳐서 결국 의문의 피살을 당했다.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우리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알았어. 바로 여기를 뚝 잘라줄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겠지 하면서 얻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동육주예요. 강동육주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뭡니까? 고려의 국경선이 변했죠. 청천강서부터 영만이었던 고려의 국경선이 이제 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압록강역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련포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고려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쌩깠어. 열 받아버리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침입의 구실을 찾고 있었다가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쳐들어옵니다. 아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경이 함락당했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 우린 니네하고 친하게 지낼게. 이제 송나라하고 거리를 둘게. 잘 가. 그러다가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흥화진군에서 귀주에서 아주 뒤통수 제대로 가격을 해요. 조금 치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차 침입이라는 건, 자, 어차피 고려가 바뀌질 않았어요. 고려 외교 정책, 친송 정책이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유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권한 입장에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전에 우리가 주었던 6주를 돌려줘. 그런 거예요. 고려 입장에서 쌩까죠. 그래서 결국 쳐들어왔습니다. 1차 침입의 장군의 동생이었던 소배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강감찬한테 귀주에서 되지게 얻어맞죠. 그래서 이거 패전의 책임으로 결국 거란의 송정이 열을 팍 받아갖고 소배압의 낙가죽을 벗겨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마취제 없이 그냥 어떻게 돼? 면피. 일종의 그냥 가죽 하나 벗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성형외과에서 말하는 박피 수술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침입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응이 있겠죠. 사실은 수능이나 각종 시험에서는 사실은 침입의 내용보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이 더 중요하죠. 자,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란이 강동육주를 주면서 우리나라 무슨 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 축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성을 축조합니다. 근데 의외로 나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성에는 왕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왕이 사는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궁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궁궐의 담벼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재성이라고 그래요. 사실 고려는 재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란이 2차 침입했을 때 여러분들 쳐들어오고 나니까 담벼락에 붙어서 여러분들 화살 쏘보세요. 왕 고슴도치 되게 돼 있잖아 이거. 물론 고슴도치 되기 전에 도망갔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 여기 이 왕이 사는 집에 바깥에 또 하나의 성을 쌓아야 되는구나. 또 하나의 성을 쌓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나성이라는 거예요. 나성이라는 건 도시외곽성이야. 그래서 이 도시외곽성을 쌓고 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선 나선 축종,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면 문화적인 대책으로는 자, 부처님이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초조 대장경을 조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거란의 침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나라, 우리를 또 하나 괴롭히는 나라 또 있죠. 누구냐? 여진족이죠. 사실 여진족은 얘네들은 비리비리했습니다. 물론 뭐 일부 학설 중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들 신라의 그런 하나의 세력 중에 일부가 결국 고려에 투항하기 싫어서 여진족,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진족의 뭐 족장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진족이 강성해졌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고려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고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야소 때 여러분들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겁대가리 없이 어떻게 돼? 고려로 겨내려옵니다. 이쪽으로 겨내려와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고려는 자, 무슨 반을 조직했다? 별무반을 조직했죠. 별무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신기. 신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병입니다. 기병. 그리고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여기 까까머리 모습을 하고 있는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으로 편성된 부대예요. 이게 별무반입니다. 자, 이런 별무반이 여진족의 남하를 저지하죠. 그리고 9개 상을 축소합니다. 이 9개의 상을 축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하나의 내용이 바로 척경입비도라는 비문입니다. 여진족을 정벌하고 그 정벌한 지역을 표식하는 비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북구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마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만강에 세워졌을 거야. 아니야. 길쭉 이남설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함흥일대설을 주장하면서 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일어나니까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무슨 성을 축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북구성 축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안에 동북구성을 우리가 1년 후에 돌려줍니다. 우리의 큰 실수일 수도 있죠. 너무 힘들어하고 애걸복걸하면서 다시는 안 쳐들어올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줬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이렇게 둘이 은밀히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고 결국 이렇게 거란을 패기로 협정을 체결해서 거란을 대지게 패요. 그래서 이제 거란이 이렇게 하늘로 슝 올라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됐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진족이 누구를? 송나라랑 맞짱을 딱 뜨는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 맞짱 떠서 결국 송나라를 이렇게 황하강 이남지역으로 몰아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남송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이 땅덩어리 넓어진 이 금나라.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딱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알아서 해. 이 고려의 여러분들 당시 최고의 정치가였던 이 자겸은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진 정책이 좌절되는 거죠. 자주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자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겸 같은 세력을 개경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 반대했던 대표적인 세력, 즉 묘총 같은 사람을 사경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이 여러분들 빠방 충돌하는 사건이 그 유명한 뭐가 되죠? 묘총의 사경천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동북아시아의 지금 정세 변화, 외교관계 변화 이해되죠? 송나라가 찌그러들고 있구나. 아이고, 거란이라는 나라가 흥했다가 이제 맞등가리가 갔네. 아이고, 그리고 저 여진족이 좀 힘을 쓰기 시작했네. 그래서 결국 이 송나라가 결국 저 황하강 이남 지역으로 쫓겨가는 남송 시대를 열어서 금나라라고 큰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네. 그럼 이제 다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지만 13세기 전반부에 쫙 가면 여러분들 몽골이라고 하는 세력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여진족 조마저, 거란족 조마저, 한족 조마저,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도 조마죠. 이제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 거란과 여진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정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외교 관계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 고려의 정치적 상황은 또 많은 변화가 있어요. 특히 문벌 귀족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문벌이라는 뜻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벌집 봤죠? 벌집 알죠? 따다다다다다다다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문벌이라는 건 가문이 벌집처럼 따다다다다닥 붙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하나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 성종 이후에 여러분들 보세요. 열심히 공부한 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족 중에 여러분들 중앙의 관료로 잘 자리매김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 강종 때 여러분들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돼서 이제 결국 이렇게 생겨난 세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앙의 정치 관료들, 이런 중앙의 정치 관료들이 결국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즉 정치 권력하면 무시험 특별 전형인 과거제, 경제 권력하면 5품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세습이 가능한 땅 공음전을 받고 결국 기득권을 장악하죠. 근데 이 기득권을 장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문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대단한 정치 가문이 등장을 하죠. 그 정치 가문들이 바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는 요 힘이 혼인이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의 정략적 결혼은 여러분들 뭐 오늘날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마 노태우 대통령의 딸과 그 다음에 SK 회장의 결혼이죠. 물론 이분들이 지금 요즘 이혼 문제로 좀 심하게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장한 세력을 문벌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문벌귀족들은 대표적 가문이 경원이 씨, 해주채 씨, 파평윤 씨, 광산김 씨 이런 가문들이 돼요. 자, 이런 하나의 문벌귀족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 기득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경원이 씨 가문들은 여러분들 외척으로 성장을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좀 슬플 수도 있어요. 막 그냥 여러분들 문종이라는 사람은 이자연의 즉 이자겸의 할아버지 3명의 딸과 결혼해. 덕을 때리는 건 여러분들 여기 예정이라는 사람은 이자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인종이 태어났어요. 근데 또 이자겸은 지딸 2명이나 자기 손자에게 시집 보내는 거야. 이게 무슨, 우리가 참 이럴 때마다 아유 개족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근친혼이 성행했기 때문에 당시의 도덕적 관념에서는 조금 뭐 비판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긴 있죠. 막 이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종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 어떤 때는 이자겸을 외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어떤 때는 장인어른이라고 불러. 이게 헷갈려. 당시에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원이지. 근데 당시 또 떠도는 소문이 도참이라고 하는데, 도참 사상 들어봤죠? 이게 십자, 팔자, 자자, 이 씨가 왕된대요. 그러니까 이자겸의 입장에서 내 손자 이렇게 사삭사삭 보내버리고 내가 왕해볼까? 이런 생각도 막 가져본단 말이에요. 응? 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인종이 측근 세력과 결탁을 해서 이자겸을 견제하려고 하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이자겸과 척준이. 그래서 거의 뭐 여러분들 위기에 크게 빠지자 인종이 여러분들 척준령을 다 꼬셔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자겸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아마 역사적인 인물 중에 무인 중에 가장 쌈잘했다고 하는 인물이 척준경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또 어떻게 돼요? 인종이 척준경을 차삭 보내서 이자겸에 나는 진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진압을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김부식입니다. 자, 김부식이. 자, 우리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개경파의 거두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면을 추구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또 한 명의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묘총을 비롯한 바로 서경파입니다. 자, 이 서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금국정벌 칭제거나 서경촌도를 주장하죠. 자,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개혁파들은 무슨 개소리 하면서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열받아 버린 묘총이 난을 일으키는 게 그게 그 유명한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 실패로 끝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 조선 역사에서 가장 1000년내 최고의 슬픈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묘총의 실패는 결국 자주와 진치 사상이 상실되고 사대적이고 보수 사상이 승리라고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은 여러분들 이 국가적 차원의 시험, 수능 같은 데로 가끔씩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와 같이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의 실패는 당연히 고려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자, 여러분들 북진 정책이 포기됐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술만 마셔도 되는 일이 발생하죠. 왜? 솔직히 지금 다른 나라한테 사대를 취해서 다른 나라한테 여러분들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우리 신화할 거야. 그 나라가 이렇게 보호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솔직한 얘기지만 이제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승문천무 정책이 되게 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승문천무라는 건 바로 뭡니까? 문은 숭상되고 문은 천대받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습이 문관의 고위직들이 여러분들 무관의 상장군 이상, 즉 3품 이상의 고위직을 거의 다 겸직해버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강검천 장군 이러지만 솔직히 그 사람은 장군 아니야. 문관 출신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최고의 간직 차지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군인 2군 6의 직업군인들 알죠? 직업군인들에게 국가가 뭐 줬습니까? 군인전을 지급해줬는데 쟤 다 띵거 먹었어. 누가? 몽골 부족들이.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당시 상장군이었던 즉 3스타쯤 되는 상장군이었던 정중배 코스염을 갖다 불태워버렸다니까. 응? 그 다음에 솔직한 얘기지만 이 문관들이 의정하고 술 처먹으면서 심심하면 말을 뭐합니까? 여러분들 무술대에 개청한다고 그래서 결국 무관들 데려다가 싸움 시키잖아. 아, 구경하는 놈들 여러분들은 기분 좋을지 모르고 재밌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싸우다가 맞아봐 코피 터져봐 기분 못나당 나빠. 그치? 그래 뭐 존나당 나빠. 이것도 뭐 여러분들 응? 표준어를 하니까 습게 그냥 존나당 나빠 그냥.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이렇게 쌈 못한다고 늙었다고 또 뺨따구까지 얻어맞아 돌아버려. 이래서 결국 여러분들 무신들이 폭발한 거야. 이방 정전부가 에라 이 그지 같은 것들 하면서 결국 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관들 모가지 덩덩덩 잘라버렸어. 응? 그때 또 한 명의 무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의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의민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의민도 기골이 장대야. 여러분들 한 2m 한 20 정도 되는 이 거구가 그냥 칼 휘두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 여러분들 그냥 문관들 모가지 정말 여러 날라가죠. 그리고 결국 무신들을 제거하고 왕을 교체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무슨 정변이 발생해? 무신정변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무신정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뭐냐면 1170년에
자, 요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사회를 고려 전기라고, 그 이후의 사회를 우리가 고려 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무신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국민들, 민중들 기대 만빵이었겠죠. 무신은 뭔가 다를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압박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 서러움받았던 사람이 권력 잡았으니까 뭔가 우리한테도 돌아올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놈이죠. 응? 그래서 무신들이 막 권력 교체에 막 심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무식한 놈들이 사실은 이때 군인들은 여러분들 모박기업을 이 천자문도 몰랐다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만 세, 힘만. 응? 그러니까 또 무신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정치 권력 교체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 정치라고 그러죠. 혼자 정치하지 못하고 더불어서 무신회의 기구인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결국 권력을 유지해 나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 정중부, 경대선, 그리고 이의민. 자,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영의련의 노비야.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엄마가 영의련에 있는 절의 노비야. 아빠는 소금 장수야. 근데 이때 고려 시대는 일천죽천이라고 해서 엄마나 아빠 쪽에 노비면 애도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노비, 천민이 돼야 돼. 근데 얘가 힘이 대짜 세고 깡패야, 깡패. 응? 뭐 여러분들 팔척정신이라고 이야기인데 어쨌든 덩치가 산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된 짓을 막 행하고 다니까 당시 경상한 절사 김치양이 얘네 형하고 얘를 잡아다가 곤장을 쳐요. 근데 형은 바로 그냥 즉사해서 그냥 하늘로 갔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별로 아픈 표정이 없어. 때리는 놈이 지쳐. 그러니까 바로 뭐라면, 야, 너는 정말 죽이기 아깝구나. 넌 정말 이런 하늘이 내려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몸을 가지고 있구나. 너 이근육의 중앙군으로 추천하마. 그래서 결국 의종의 측근 경호원이라 그럴까요? 응? 주로 여러분들 하는 일은 왕이 어떤 행차할 때 큰 양산 있죠? 우산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폼나지 않았겠어요? 누가? 의종. 왜? 2m 거구가 들고 따라다니는 누가 감히 왕의 권위 도전하겠어요? 응? 그러다가 무신정변 발생할 때 그 우산 접어갖고 아까 말했잖아. 문신들 많이 두들겨 패고 죽였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하급 그런 하나의 이 군인인에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좀 올라갔겠죠, 계급이. 그러다가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자, 이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분들 천하대천한 사람이 여러분들 최고 권력자가 됐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네. 자, 어떤 체제에 대한 저항, 신분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 시기에 의외로 사회 동요 현상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망이망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향서 보고 폐지시켜줘. 김삼위 같은 사람, 효심 같은 사람, 야, 못 살겠어. 땅 좀 줘. 왜? 분별귀족이 권력 잡았을 때 땅 다 뺏겨서 서러웠는데 무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 뭔가 기대만빵. 근데 기대 좌절. 에라이 못 갔구나. 그래갖고 열받아서 일으킨 거야. 그리고 만족 같은 사람은 왜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날 때서부터 응? 노비냐? 응? 공경대부가 하늘에서 응? 정해진 거 있냐?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신분의 운동을 부르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알고 보면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이자겸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자겸이 가져다주는 파급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이자겸이 나름대로 복정,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최충원이 이의민을 아웃시키고 최씨 정권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4대 60여 년의 정치를 우리는 최씨 정권이라고 그래요. 자, 최씨 정권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권력기구를 또는 여러 가지 군사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이 국정 최고기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신변보호를 받기 위한 특수기구입니다. 특수부대, 특수부대. 호위병사들, 호위병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별초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별초, 우별초, 신의병. 여러분들 아마 대몽항쟁을 뜻할 때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부대로 평가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평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최씨 정권의 사병적 역할을 수행하다가 최씨 정권이 몰락하니까 마지막 한 건 잘한 거예요. 이러니 솔직히 이게 평가를 너무 좋게만 평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방이라고 하는 인사행정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권도 누가? 최씨가 장악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 최씨 정권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벌귀족 간의 동요, 이자겸이 난 묘청에서 영천도운동, 드디어 무신 정권.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문벌귀족이 끝나고 지배 세력이 이제 누구로 넘어갔어요? 무신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무신정변 이후를 우리는 고려시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후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10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